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금에 대한 강화,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는데 전국의 어떤 공약을 배경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시장의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또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겠지만 네. 우리가 미리 예측을 완벽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성 의견들을 이제 접해 보셨잖아요. 네. 지금의 시장과 결부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공약집에서도 19가지가 언급이 됐었는데 19가지 섹션 중에 부동산의 비중은 많이 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급량의 확대, 그리고 4기 신도시. 그 독특한 거는 이제 전 정권의 학습 효과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주택을 어떤 그 세금 규제적인 걸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좀 없거든요. 네, 예.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4기 신도시라든지 세종시의 이제 정부청사 그리고 지방의 공공정부청사를 이전을 완공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이제 3, 4기 신도시의 개발을 좀 이어가는 그 대규모 공급량을 맞추겠다는 의지랑요. 건설 경기 부양도 조금 의지가 있어 보이는 듯한 발언은 했지만 사실상 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빠르게 이어지기는 좀 힘들겠고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이 아마 복지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에 조금 후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좀 정책적인 금융적인 것이 좀 돌 텐데 DSR 3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정책이 또 이제 집을 세금으로서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제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도. 근데 여기에 이제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잘 풀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좀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규제에서 조금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한 이번에 공약들 대선 과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분담금을 좀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 용적률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어휘들을 저는 들은 기억이 나요. 예. 네. 이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하냐면 그러면 일기 신도시 정비나 재건축이 좀 빨라질 건가? 이런 기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1대 이제 대통령 예. 이재명 예.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20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때도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과연 달라진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을까? 일부 빨라진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또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절차를 좀 빨리 해줬을 뿐이지 최종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출발선을 먼저 출발하게 해줬지만 재건축이라는 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단계를 넘어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는 가장 문제가 결국에는 뭐니 해도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단 내 돈은 적게. 우리 과거 5층짜리 개포주공이라든지 둔촌주공, 고덕주공 재건축할 때는 5층짜리 용적률 80% 아파트였습니다. 그때는 용적률이 낮다는 얘기는 나중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많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사업성이 좋다. 결국 조합원들이 환급까지도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새 집도 받고 돈도 받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 지금 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공식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사비가 천정부지 올라갔죠. 최근에 사례를 보게 되면 상계주공 5단지였죠. 2023년에 아마 전용 40제곱미터였나요? 전용 40제곱미터가 84로 아마 가게 되게 되면
5억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됩니다. 시공사 교체가 되는데 그 당시 GS건설이었고요. 그 후로 새로운 시공사를 찾지 못합니다. 공사비를 올려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이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용적률을 단순하게 뭐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서 또는 뭐 다른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에서 용적률을 얼마나 올려줄지 물론 지자체 소관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막상 풀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공공에서 그러면 주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쉽게 거론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일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폐지하거나 완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공공기업 부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정비 경우에 공공기업 부분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가능할까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안 할 수는 없죠. 가능은 네, 한데 네.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초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이중 과세에 조합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폐지를 해준다면 도움은 되지만 제초안을 폐지한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느냐 그러면 사실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제 한 개의 요소이고 이걸 폐지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입장인데 지금 와서 제초안을 폐지한다? 이거는 부자 감세 논란에 또 휘말릴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일부 부자들 아니 우리는 무주택인데 재건축이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조합원들한테 세금을 안 받겠다? 이거는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내부에서도 굉장한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업 줄여야 되겠다. 이론은 아름다운데 현실은 막상 그 단계가 되면 쉽지 않은 게 최근에 서울시 사례를 보더라도 신속통합계획하면서 마치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주차장을 지어라. 아니 명품 아파트 강남에 지어야 되는데 공공주차장이 웬 말이냐. 잠실주공 5단지 임대아파트도 한강뷰가 나오게 해라. 이거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요구들이 일기 신도시나 다른 사업장들도 저는 지자체들이 조합원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다른 직무유기. 왜냐하면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교도 부족하고요. 도로도 부족하고 전기, 수도, 공공이 모두 다 희생을 하게 되는데 조합원들한테 일방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의 어떤 그 로드맵, 마스터 플랜은 지난해 시작이 됐고 올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노후계획 도시들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이마저도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대규모의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업성의 얘기도 있고 그걸 풀려면 이제 용적률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일기 노후 신도시들 보면 대부분 다 중층이에요. 예. 그리고 올 6월에 이제 선도지구라든지 이런 거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5년간의 이제 공급 전력이 예상이 되잖아요. 27년에 착공이 돼서 30년에 이제 입주 목표로 이렇게 이제 로드맵이 짜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가려면 지금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뭐 삼본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굉장히 빠르게 예타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건 어떤 사업이든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의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역들이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현재로서는 나오기가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주비 문제도 있고 이주비도 이것도 다 사업성과 사업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그렇게 되면 풀 수 있는 키는 이제 용적률밖에 없잖아요. 근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렇게 공공기여라든지 이렇게 뭐 복합 주차장, 커뮤니티 지역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내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사업성은 하락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 사업성에 대한 숙제, 용적률에 대한 걸 어떤 명목으로 인센티브제를 줄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거론이 되어야지 어떤 지역지구만 보고 지금 여기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조금 또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이제 부동산 공급의 맨 앞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뭐 이전 대선까지는 뭐 3기 신도시 짓겠다 뭐 이런 말들을 쉽게 크게 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국민들이 이제 믿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뭐 언제? 예, 아직 2기 신도시도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타당한가요? 그쵸. 방법은 이제 용적률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용적률을 늘리거나 사업성을 놀리려면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3기 신도시랑 이 좀 거론된 지역들을 봤을 때요. 과연 올라간 공사비와 올라간 그 사업성 대비해서 분양가가 높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재초안이라든지 혹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1.3% 상향해 주자. 이런 것들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떤 명목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지도 이것도 하나의 또 하나 문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향은요 이미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2.4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요. 그래도 또 하나 이제 이주비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3기 신도시는 그냥 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추진이 어렵고 4기 신도시를 또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곳을 자꾸 이렇게 정책적으로 완성이 한 군데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쪽으로 언급하는 게 좀 맞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아 이거 진짜 할 거야?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급 확대 속에서는 이제 공공주택 정부가 좀 의지를 강하게 보인 바 있는데 그 이번에는 잘 보이진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네.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뭐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안 하면 또 민주당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의유부지라든지 또 공공청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지들을 활용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중에서 이제 기부 체납을 받든지 일정 부분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더 짓게 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고요. 뭐 더 오래 가게 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도 공약 내용에 공공임대 뭐 10만 호, 100만 호 얘기들이 공약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 부족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오느냐? 예. 사실 그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 자체도 부지 자체 확보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과연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몇만 호를 만들 것인가.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이야기한 게 전용 59제곱미터를 집중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원룸, 투룸 같은 거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숫자만 늘리지 말고 방 3개, 화장실 2개,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집을 많이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급 물량은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공의 임대, 공공 분양이 전체 물량 중에서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숫자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겠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에서 유일한 방법이 이제 용적률을 올리든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3기 신도시조차도 이제 첫 단지, 첫 본청약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문화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우리가 임기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공임대주택들도 짓고 재건축 재개발도 빨리 진행하게 되고 1기 신도시도 빨리 하고 4기 신도시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열심히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추진 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주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1기 신도시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안 되는 거 우리 하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7년 착공하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솔직해지고 인정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재명 이제 후보 그 선거 과정에서 이게 약간 우클릭하면서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했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도 궁금한 점이 하나인데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기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할 생각하세요? 수도 있죠. 예. 국회 입법권을 쥐고 있는데 예.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단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방 미분양 소진에 대한 명분도 있고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뭐 물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도 카드는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사실상 세제 완화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벨트들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네. 있고 풍선 효과가 생기느냐, 경기 남부권으로 퍼지느냐, 갈림길에서 세제 완화를 안 하겠다. 우리는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굉장히 이론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현실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는 세제 완화보다는 세제 강화로 다시 전환할 수밖에 없다. 2022년 그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발언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2022년 6월에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나는 집값이 떨어져도 규제를 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6개월 후에 집값 떨어지니까 다 풀어버렸거든요. 물론 국회에 맡겨서 못 푼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깎아준다, 완화시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집값이 안정이 됐다. 또는 집값이 하락을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지 집값이 올라가는데 완화해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 히스토리를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이 경우의 수를 벗어난 상황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경험 안에서 뭔가 다 또 우리가 겪을 일일 것 같은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네요. 네. 자, 하 교수님, 지금 이제 7월부터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대출 그다음에 주택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막 뒤섞이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네.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요. 사실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제 현 정권의 이제 스탠스가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의 규제를 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수요라든지 또 부동산을 이제 사야 되겠다, 뭐 자금이 풀리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이건 저는 시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 현 정권이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공급과 뭐 수요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온기가 부동산에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제 정책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스탠스는요. 부동산 집값을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유지를 이제 시키기를 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과도하게 어떤 부동산의 움직임이라든지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규제 카드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정책과 정책을 풀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뭐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뭐 세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카드는 조금 내보일 수 있겠지만 뭔가 대대적으로 부동산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개편된다. 예를 들면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뭐 각종 우리가 지금 공급 부족으로 야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풀기에는 지금 당장 현실성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짝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온기라고는 표현 못하지만 그동안 멈췄던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상승의 조짐은 조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전망하셨잖아요. 네. 하반기 전망 마무리 1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지금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고요. 지방은 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뭐 규제 완화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6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미리 당겨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7월 가계부채가 또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추석 전에 8월이나 9월 정도에 아마 첫 규제 대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고요. 규제 대책 나오면 또 몇 달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또 풍선 효과가 생기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나 저는 문재인 시즌2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제발 정책을 잘해 주셔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되고 제발 시즌2가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오늘 이슈토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새 정부가 이제 정책을 구체화시키면서 뭔가 더 언급을 하겠죠. 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